배당주 투자를 두고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라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공식처럼 쓰이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 배당주만 모으면 망한다. 네, 아주 도발적인 제목이죠. 이게 10년차 배당 투자자이자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쓴 글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전문가의 아주 뼈아픈 실패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이라는 게 오히려 더 흥미롭죠. 맞아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한 곳에 집중 투자했다가 2달 만에 원금을 잃었던 그가 어떻게 그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연 52만 원의 배당금을 만드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투자 기법 나열이 아니라 정말 한 편의 성장 드라마 같기도 해요. 성장 드라마요? 네, 특히 요즘처럼 금리 인하 시점은 안개 속이고 경기 둔화 신호는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 의미가 있죠. 실제로 60년간 배당금을 올려온 미국의 상징적인 배당 귀족주 3M마저 최근 배당을 동결했습니다. 3M이요? 그 유명한 3M이. 네, 과거의 영광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진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왜 다각화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지 그 이유를 데이터와 실제 사례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패담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네요. 성공 신화보다는 실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럼 그 실패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전문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했던 건가요? 저자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2023년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2023년에요. 네, 당시 소위 경기 방어주라는 말에 꽂혀서 통신주 3개, 그러니까 LGU+, KT, SK텔레콤에 무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집중 투자했습니다. 와, 8천만 원이요? 네, 통신주는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휴대폰을 계속 쓰니까 안정적일 거라는 믿음,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필수제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나 보네요. 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단 2달 만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진 거예요. 정책 리스크였군요. 맞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은 KT가 배당을 30%나 삭감했고 주가는 20% 폭락했습니다. 와, 30% 삭감에 20% 폭락. 네, 기대했던 배당금은 줄어들고 원금까지 크게 손실을 본 거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종목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 바구니에 담은 달걀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한 번에 깨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다각화가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2025년 KB증권 리서치 자료인데요. 5개 이상 다른 산업에 분산 투자한 포트폴리오랑 단일 섹터에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비교 분석했어요. 네, 비교했더니요? 그랬더니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대 하락폭, 즉 MDD가 평균 38%나 낮았습니다. 잠시만요. MDD, 최대 하락폭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 초보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MDD라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내 자산이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맷집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맷집 지표요? 네. 예를 들어 MDD가 50%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최악의 경우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분산 투자를 했더니 이 맷집이 38%나 더 좋아졌다는 건 시장이 폭락할 때 내 계좌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덜하다는 의미입니다. 와, 맷집이 38%나 좋아진다는 건 엄청난데요. 단순히 수익률 몇 % 더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놀라운 수치도 있어요. 뭔가요? 배당금이 삭감될 확률은 무려 52%나 감소했습니다. 52%요? 거의 절반 가까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조금 더 안전해진다 정도가 아닌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밤잠 설치게 만드는 불안감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배당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것.
이라는 문구가 이 모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닥화가 필수라는 건 이제 데이터로도 실제 사례로도 확인이 됐네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자 그럼 내일부터 당장 다각화 하세요 라고 하면 좀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죠. 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아주 친절한 지도를 그려줬다고 들었습니다. 네.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실행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종목 후보군 추리기입니다. 후보군 추리기요? 네. 무작정 종목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필터링 과정이죠. 3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필터링 기준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최근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5% 이상일 것.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는지 보는 거군요. 네. 단순히 배당을 주는 걸 넘어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 꾸준히 늘려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둘째, 배당 커버리지 비율이 1.5 이상일 것. 그리고 셋째, 부채 비율 100% 이하로 재무 건전성이 탄탄할 것. 이 3가지입니다. 다른 건 알겠는데 그 배당 커버리지 비율 1.5, 이 숫자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당 커버리지 비율이 1.5라는 건 회사가 배당금으로 100원을 지급한다면 실제로는 최소 150원을 벌었다는 의미예요. 이 50원의 여유 자금이 바로 기업의 완충지대입니다. 완충지대요? 네. 경기가 나빠져서 순이익이 조금 줄어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을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만약 이 비율이 1에 가까운 기업이라면 이익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배당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하, 완충지대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군요. 그럼 이 엄격한 기준으로 걸러내면 실제로 어떤 종목들이 남게 되나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삼성화재, 현대차, KB금융 등 12개 종목이 이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오, 12개밖에 안 남는군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서는 코카콜라, P&G 같은 전통적인 배당주뿐만 아니라 의외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승주도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12개 종목을 골라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 같아요. 이 12개를 똑같이 12분의 1씩 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의 비중을 더 실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또 다른 집중 투자의 덫에 빠질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비중 배분이고 여기서 이 전략의 핵심인 OXOX20 포트폴리오 원칙이 나옵니다. OXOX요? 네. 바로 5개 산업, 그리고 5개 지역에 각각 20% 내외로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5개 지역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을 의미하고요. 아, 산업별로도 나누고 지역별로도 나누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금융 20%, 헬스케어 20%, 필수 소비재 20%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5개 산업, 5개 지역이라. 그런데 신흥국이라는 건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다. 베트남일 수도 있고 인도일 수도 있잖아요. 초보 투자자가 신흥국 분산을 시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함정이죠. 개별 신흥국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가 직접 고르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은 VOMO나 IMG처럼 수백 개의 신흥국 기업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종합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 ETF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이걸로 전체적인 신흥국 성장세에 투자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소액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SCHD, 미국 배당 성장, 나 IDB, 글로벌 고배당 같은 해외 배당 ETF를 적극 활용하면 개별 주식을 일일이 사지 않아도 산업과 지역 분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ETF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강조하다 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내세우는 상품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월배당 연 8% 이런 문구 보면 저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사례를 보면 한 유튜버가 연 8% 월배당을 준다고 추천한 ETF가 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에너지와 통신 등 특정 섹터에 40% 이상 쏠려 있었다고 해요. 40%나요? 네. 이건 분산이 아니라 사실상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업종 평균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배당률은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자율 20% 보장이라고 써붙인 사채 광고와 같아요. 솔깃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금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는 거죠. 사채 광고라니. 비유가 정말 강력하네요. 포트폴리오를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틀어질 테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모니터링과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러싱. 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분기별로 딱 15분만 투자하는 간단한 점검 루틴을 제안하는데요. 분기 말마다 딱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가지요? 첫째, 각 섹터 비중이 내가 정한 목표치에서 플러스 5% 이상 벗어났는가. 둘째, 배당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종목은 없는가. 셋째, 배당 커버리지 비율이 1.2 미만으로 하락한 기업은 없는가. 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 리밸러싱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어렵죠. 잘 나가는 주식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팔기 싫고 떨어지는 주식은 물타기 같아서 더 사기 무서운 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런 심리적 저항을 이기고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리밸런싱은 심리와의 싸움이죠. 결정적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 네, 특정 자산이 너무 올라 비중이 커지면 나도 모르게 다시 집중 투자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자가 겪었던 통신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둘째는 수익 극대화입니다. 리밸런싱은 본질적으로 비싸진 자산을 팔고 싸진 자산을 사는 행위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실천하게 되는 셈이죠. 자동으로요? 네, 심리적 저항을 이겨내고 원칙을 지켰을 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입니다. 저자의 실패에서 시작해 데이터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시스템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은퇴를 앞둔 55세 이성호님의 성공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분의 사례는 다각화의 힘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원래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3종목에 자산의 80%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와, 80%요? 네,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공감할 만한 포트폴리오죠. 하지만 배당 관점에서 보면 수익률은 2%대에 불과했고 배당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잠시만요. 앞서 말한 3단계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먼저 스크리닝을 통해 국내외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5x5, x20 원칙에 따라 섹터별 비중을 20% 내외로 균등하게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점검 루틴을 실천했죠. 잠시만요. 결과가 어떻다고요? 1년 만에 연간 배당금이 215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6배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종목 몇 개 바꾼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포트폴리오를 재창조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월급처럼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2.6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당사자는 정말 짜릿했겠네요. 그럼요. 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7.2%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7.2%요? 네. 이제는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도 남는 스스로 성장하는 배당 파이프라인을 갖게 된 거죠. 은퇴를 앞둔 분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자산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성공 사례와는 반대로 많은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도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던데요. 네. 이 실수들만 피해도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배당률만 보는 것.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사채 광고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같죠? 아, 그렇죠. 둘째, 한 산업에 40% 이상 집중하는 것. 저자가 직접 겪은 통신주 실패 사례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리밸런싱을 전혀 하지 않는 것. 방치하는 거군요. 네, 애써 만든 분산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 포트폴리오로 변질되는 걸 그냥 두는 셈입니다. 4번째와 5번째 실수도 중요하죠? 그럼요. 넷째, 해외 배당주를 외면하는 것. 한국 시장에만 머무르면 산업과 통화 분산의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장률이요? 네.
당장 5% 배당을 주는 주식보다 지금 한 2%를 주더라도 매년 10%씩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배당률, 집중도, 리밸런싱, 지역 분산, 성장률. 이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2025년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특정 종목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나 높은 배당률이라는 유혹에 의지하기보다 성장성과 안정성이라는 2가지 잣대로 여러 산업과 지역에 잘 분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스템. 네,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니라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고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한 좋은 대안도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SCHD나 VYM 같은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 ETF를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코어로 삼는 겁니다. 아, 중심으로요? 네. 이런 ETF들은 이미 수백 개의 우량 기업에 잘 분산되어 있으니 그 자체로 훌륭한 다각화 수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더 투자하고 싶은 특정 산업, 예를 들어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의 비중을 개별 종목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현명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로 점검해 본다면 가장 먼저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될 종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떤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 넣으시겠습니까?